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3살이 된 여성입니다. 제가 100% 실제로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3남매 중 유일하게 여자로 태어난 저는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반대를 뿌리치고 30대에 접어들 때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통곡하는 아버지와 웃는 어머니의 배웅을 받아 시댁에 있는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혼을 반대하신 이유는 시부모님과의 동거와 시아버지의 병간호였어요.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후회 없이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좋아했고 남편도 당시에는 저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을 설득하여 끝내는 결혼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결혼 초기에만 잘해주다가 점점 그런 모습이 없어졌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준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댁의 힘의 균형은 시아버지보다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힘이 셌어요.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실명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계속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가정부와 간병도우미를 고용했었는데 저와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아깝다며 마음대로 쫓아냈습니다. 적어도 옛날부터 있던 남자 간병도우미 한 명은 내보내지 말라는 시아버지의 부탁이 있었고 제가 시아버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목욕할 때나 용변을 볼 땐 남편에게 케어해달라고 부탁하자 간병을 하고 싶지 않았던 남편은 그 도우미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남성은 실명하기 전부터 시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도우미가 출근하기 전과 새벽이나 퇴근 후 밤 그리고 주 1회 휴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시아버지를 케어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에 있는 저를 마치 도우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다고 해도 저는 재택근무를 할 뿐이지 회사에 속해 있는 직장인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걸 말해도 돌아오는 말은 충격이었어요. 뭐 때문에 간병 자격 있는 너랑 결혼시켰다고 생각해? 상관없으니까 잠자코 그 짐 관리나 똑바로 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없을 땐 시아버지를 짐이라고 불렀어요. 거의 시아버지 재산으로 지내시면서 시아버지를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시는 시어머니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인 시아버지에게 빨리 사라져야 유산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며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도 제가 없어진 후에 시아버지가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걸 생각하니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휴일이 되면 저에게 시아버지의 간호를 맡기고 나가 바람을 쐬거나 쇼핑하는 등 본인들만 생각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재산으로 생활한다고 했잖아요. 시아버지가 원래는 땅 부자예요. 원룸 건물도 4개 소유하고 있어서 불로소득이 가만히 있어도 들어와요. 관리는 관리해주는 업체에 위탁해서 모두 운영하고 있으므로 달마다 운영비만 제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시어머니와 남편이 몰래 통장에서 꺼내서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이 일을 차마 못 본 척 할 순 없어서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정말이야? 마누라랑 아들이 나를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나 보네. 시집와서 줄곧 간호를 부탁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 일을 좋아해서 자격증도 취득했던 거라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재택근무이고 아버님을 도와드리는 것은 문제 없어요. 정말로 시아버지를 케어하는 것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집안일은 손도 안 대면서 그러면서 일도 하지 않고 잘난 척은 엄청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량처럼 지내는 두 사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시어머니와 남편은 하와이에 놀러 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2에서 3주 정도 집에 없을 거야.
우리 없다고 할 일 미루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쓸데없는 짓 같은 건 하지 마. 네? 그렇게 오래나요? 너는 간호해야 해서 두고 가는 거니까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간호나 똑바로 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기분도 좋아 보이고 들뜬 모습으로 짐을 싸고 있었구나 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제가 한숨 좀 돌리자 시아버지가 두 눈을 번쩍 뜨고 혼자서 정장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마치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떴을 때를 직접 보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갑작스레 기적처럼 두 눈을 뜨시니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제 앞으로 오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는 것 같았고 전혀 앞을 못 보시는 것으로 안 보였어요. 자, 며느라 나와 함께 가자. 네? 아버님, 눈이 보이세요? 아니, 거의 안 보여. 실명은 완치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이곳으로 가달라고 제게 명함 한 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놀다 돌아온 남편과 시어머니입니다. 아이고, 너무 재밌었는데 더 놀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 버렸네. 또 그 짐짝 같은 인간 또 봐야 하다니 한숨이 절로 나오네. 에휴. 엄마 괌도 좋다는데 다음에는 괌에 놀러 가요. 돌아오자마자 저와 시아버지에 대한 푸념을 늘어놨어요.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온 뒤 10분 정도가 지나자 인터폰이 울렸고 제가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가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한 분 계셨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둘이서 미간을 찌푸리며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더라? 맞다. 이분 아빠 변호사잖아.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거지? 두 사람이 신기해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직접 걸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시아버지는 스스로 의자를 가져와 자리 잡고 앉으셨어요. 너희 둘 여기에 앉거라. 며느리도 여기 와서 옆에 앉아.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두 사람은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변호사의 얼굴을 마주보며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불러서 저도 옆에 앉았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네 녀석 바람이야.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여성까지 3명의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그 화목한 사진은 분명히 예사롭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버님, 이 사진 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게다가 봉투에서 나온 많은 사진에는 남편이 여자 허리에 손을 두르기도 하고 팔짱도 끼고 있는 다정해 보이는 사진이 여럿 있었고 그리고 호텔 앞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몇 장 있었어요. 옷을 보면 같은 날에 찍은 게 아니었고 여러 장소에서 찍힌 것으로 보였어요. 네가 며느리랑 결혼하고 나서 바람 피운 거 다 알아. 이번 하와이도 사실 둘이서 간 게 아니라 셋이서 놀러 갔다 온 거지.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지금 와서 발뺌 같은 거 하지 말고 순순히 인정하지. 네?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안 들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걸까요? 사실 저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치채고 뭐고 간에 일과 집안일 그리고 간호하느라 바빠서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항상 시어머니와 같이 외출하니까 둘이 볼일 보러 나가나 보다 하고 생각할 뿐이었지 다른 건 상상하지 못했어요. 모른 척해도 다 알고 있다니까. 지금이라도 며느리한테 뭐 할 말 없어. 남편은 빨개진 얼굴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친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다 들켰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 며느리는 그냥 간병인이나 똑같아. 지금 참하고 괜찮은 며느리감이 있어서 새로 며느리를 받을까 싶어 만나고 있는 거지. 요새 흔하잖아. 내연녀?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지금 어머님이 말하는 게 사실이야?
제가 남편에게 직접 물었더니 시선을 회피하며 말했어요. 그게 맞아. 남편은 말끝을 흐릴 뿐 스스로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아니야. 사진 속 장소는 최근에 빌린 거야. 아들이랑 그 아이가 둘이서 오붓하게 지내는 동안 나 혼자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지. 부부의 시간이 일절없는 며느리보다 그 아이가 아들과 부부로는 더 잘 맞는 게 아닐까? 시어머니께서 말하기를 그들의 관계는 이미 1년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당신 그럴 거면 이혼하라고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게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이혼시킬 생각도 했지. 하지만 그 아이가 시아버지 될 사람 간호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2년 정도만 있으면 당신 기력도 쇠해져서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할 텐데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시어머니는 겁내는 기색도 없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로에 저는 놀라움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이런 거야. 며느리가 당장에 이혼 원한다면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간병을 중도 포기한 거니까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을걸? 스스럼 없는 막말에 제 마음은 슬픔에서 초조함으로 바뀌었고 왜 제가 그런 처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화를 내는 순간 적당히 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말하는 거야. 며느리 인생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박차고 일어나서 두 사람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연실색했지만 곧 입을 열었어요. 당신도 거짓말하고 있던 거 아니야? 지금 당신을 봐봐. 사실 눈이 보이는 거잖아. 아니면 어떻게 안방에서 혼자 걸어 나와서 의자까지 빼앉을 수가 있겠어? 맞아. 아빠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네. 틀림없어. 남편은 화제를 바꾸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무슨 그런 억측이야. 내가 거짓말했다고? 니들이 아는 대로 나는 실명했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아니야.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거지. 뭐야? 그럼 지금까지 못 본 척한 거야? 못 본 척? 그건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앞이 잘 안 보여서 도움이랑 같이 병원에 갔다가 휠체어 타고 돌아와서 이제 앞을 못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서 미소 지었던 거 기억 안 나? 뭐야? 전부 다 봤었어? 우리가 앞을 못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 알았으면 왜 미리 말 안 해줬어? 빨리 말해줬어야지. 그거야 같이 갔던 도우미가 다시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내가 맞고 그냥 상황을 보자고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가 실명해서 기뻐하는 걸 느꼈으니까. 그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실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저에게 청혼한 남편이에요. 저는 남편에게서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있다고 밖에 듣지 못했고 저는 제 마음대로 태어나실 때부터 안 보였던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 계속 그런다는 거지. 그럼 이혼이야. 며느리와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며느리에게 달려있고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 지금 말한 이혼은 두 사람의 일이 아니고 당신이랑 나랑 이혼이야. 아니, 이혼이라니.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이혼하기 싫어?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쓴 돈 전부 다 내놔. 시아버지가 설명하기를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매달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먼 시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돈에도 시어머니가 손을 댔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을 댄 돈이 시아버지의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합니다. 너는 옛날부터 씀씀이가 무척 해펐지.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정해서 매달 주고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내가 실명한 걸 알면 다른 돈도 건드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번 돈이랑 부모님이 유산으로 준 돈은 통장을 따로 나눠놨었지. 그리고 이번에 은행에 확인하러 갔더니 1년 만에 5천만 원 정도 잔액이 줄었네. 5천만 원이나 쓸 수 있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1년 동안 저 돈을 용돈으로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감도 안 오는 큰돈이에요. 낭비벽이 있는 시어머니에게는 푼돈 같은 적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돈을 왜 갚아? 내가 왜? 그 돈은 당신 돈이기도 하지만 내 돈이기도 해. 유산이든 뭐든 간에 부부가 함께 쓰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야? 유산은 다른 거 몰라? 이혼한다고 해도 유산은 당신한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만약 5천만 원을 한 번에 갚는다면 이혼하지 않고 이대로 집에서 살게 해주겠어.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그 5천만 원을 재산 분할이라고 생각하고 잠자코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가진 부동산들 그거 전부 다 물려받은 거인 거 알지? 그래서 당신은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없어. 그럴 수가. 아빠, 지금까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일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남편은 필사적으로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며느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둥이랑 아직도 같이 살고 싶어? 아니요, 그런 마음 싹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을 좋아해서 참아왔던 게 정신 나간 짓이었어요. 변호사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자료도 청구하고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감정이 한순간에 싸그리 사라졌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을 통해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잠깐만, 위자료라니 정말 위자료까지 받아야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일도 안 하고 놀았으니 이제부터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위자료 주도록 해. 너는 며느리가 집에 있으니까 당분간은 집에 있게 해줄게.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오로지 너 감시하기 위해서야. 남편은 울면서 저에게 사과하고 이혼 신고서와 위자료에 관한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내가 감사와 사과의 의미로 재산 일부를 주겠어. 이런 불효자 같은 아들에게 줄 바에 며느리에게 주고 싶으니까. 아버님, 지금 주신 거 유서 아니에요? 맞아. 유서 원본은 변호사에게 전달해놨어. 그건 지금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말이야.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변호사에게 연락이 올 거야. 그럼 그때 내 재산을 받으면 돼. 여기에 적힌 게 부동산 일부, 예금 일부를 주신다고 적혀 있는데요. 아버님, 저 이렇게 큰 돈 못 받아요. 함께 있었던 게 겨우 1년 남짓하고 아버님께 그렇게까지 잘 해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 두 사람한테 핍박받고 눈치 보면서도 내 옆에 있어 주려고 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 잠깐만. 왜 이 애한테 재산을 주는 거야? 내가 훨씬 오랫동안 함께 살았잖아. 그 입 다물지 못해.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결혼할 때부터 집안일은 모두 가정부에게 맡기고 아들을 어렸을 때 봤던 건 나랑 가정부들이야. 그동안 네가 바람 피운 것도 아들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들까지 너처럼 똑같이 살게 하다니 정말 쪽팔리지도 않아? 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아빠가 바람 피우고 엄마가 혼자 키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하고 있어요. 뭘 그런 걸 물어? 아빠를 믿어?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는 게 확실했어요. 남편도 어안이 벙벙한 눈치였지만 그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사실이고 같은 짓을 하는 남편에게 동정할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즉시 이혼 신고서에 사인하게 하고 그대로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위자료에 관해서 말인데 목돈이 더 나을 거라고 시아버지가 대신 일시불로 지급해 주셨어요. 대신에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갚아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친정에 가기 위해 짐을 싸서 친정으로 택배 붙였어요. 이 넓은 집에서 저와 남편이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도록 남편은 2층에서 생활하게 하고 1층은 내려오지 못하도록 시아버지가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친정으로 갈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을 마주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집을 나서기로 한 날, 인터폰이 울렸고 모니터를 보니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 모니터에 비쳤어요. 현관으로 나가자 화가 나신 것 같은 아버지와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비행기표를 끊어주시며 부르신 듯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혼했습니다. 라고 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가 힘든 1년을 보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듯 했어요. 시간이 흘러 친정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저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아 이대로 평생 혼자 사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다행히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조금 더 깊이 알아가 봐야겠지만 아직은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저에게 복이 많은 놈이라고 놀려댈 정도로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잘 나가고 있고 돈도 잘 버는 편입니다. 게다가 제 주변에는 여자가 많은 편인데 결혼하면 이제 여자 때문에 복잡해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건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 처갓집에는 딸이 3명이 있는데 그중 제일 이쁘다는 셋째 딸이 바로 제 아내였고 세 여자 모두 연년생으로서 20대 중후반입니다. 대학교 시절 때 아내를 만났고 20대 초반부터 처갓집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처형들하고도 오빠 동생 할 정도로 많이 친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자주 만나서인지 야한 농담도 서스럼없이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제가 얼굴은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나름 여자들에게 매너도 있고 잘 챙겨주는 편이라서인지 아내와 연애하고 있는 중에 아내 몰래 처형들에게 고백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아내보다 조금 매력적이고 끌리는 타입이긴 했어도 아내에게 일편단심을 맹세했으니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은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저에 대한 마음은 수그러든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결혼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큰 처형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오빠, 오늘 우리 막내랑 결혼 기념일이지. 밥 사줄랬는데 지금 막내 아파서 누워있다며? 이런 날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막내는 집에서 푹 쉬라고 하고 둘째랑 내가 놀아줄 테니까 나와. 1시간 내로 준비해. 지금 출발한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픈 아내를 두고 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한편으론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아내에게 처형들과 밥만 먹고 들어올 거라고 말을 해주니 처음엔 같이 있어주지도 않냐며 툴툴댔지만 이내 어차피 같이 있어봤자 본인은 아파서 잠만 잘 테니 잘 다녀오라고 허락해 주더군요.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자는 것까지만 보고 나오니 집 앞에서 처형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와 술자리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역시나 처형들은 또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내가 먼저 좋아하면 뭐해. 우리 동생들이 내 눈 닮아가지고 줄줄이 오빠를 좋아한다고. 아니 막내가 홀라당 낚아채 가서 결혼을 해버리고. 이건 뭐 자매끼리 전쟁을 하자는 선포인 거지. 아이고. 하고 큰 처형이 말을 하는데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한 성격하는 처형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라 술을 먹든 안 먹든 자꾸 아내가 없을 때는 저렇게 대놓고 좋아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결혼 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저러니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게다가 작은 처제 역시 저에게 소심하게 스킨십을 해대는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봐요. 이미 결혼을 해버린 유부남이니 포기 좀 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긴 했지만 모든 남자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소수의 남자인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두 처형들의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큰 처형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작은 처형은 그나마 괜찮아 보여 큰 처형만 등에 업고 집으로 가는데 작은 처형이 놀이터에서 잠시 쉬자고 말을 하더니 큰 처형을 벤치에 앉히자마자 저에게 자기 입술을 제 입술로 덮쳐버리더군요. 그렇게 피하지도 못하고 서로를 느껴버리고 말았고 큰 처형의 뒤척임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큰 처형은 숙취 때문에 머리 아파하며 전날 놀이터에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듯 했고 작은 처형과는 서로 침묵하며 조용히 지냈어요. 며칠 뒤 큰 처형 생일이 되어 저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는데 술과 같이 먹다 보니 안주가 부족했고 아내와 작은 처형이 장을 본다고 말을 하였고 여보, 큰언니 술 많이 못 마시게 해. 언니, 저번처럼 숙취 때문에 고생한다고 난리치지 말고 조금만 마셔. 알았지? 이번에 우리 집에서 난리 피우면 그때 언니랑 나 전쟁이야. 알았어? 라고 말을 하며 나가는데 큰 처형은 아내 말을 무시하고 역시나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큰 처형은 약간 눈이 풀린 상태에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이마를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왜 때려? 술 좀 그만 마셔라. 에이, 매번 먹을 때마다 때리고 난리야. 아파. 하고 말을 해주었더니 저에게 짝사랑하는 남자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를 대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딱 한 번만 확인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안아버리고 말았고 그 뒤론 초스피드하게 뜨거운 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큰 처형은 원래 성격처럼 침대 위에서도 똑같았는데 정말 아내와는 반대로 거침이 없었고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여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여자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뻔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열심히 나눈 뒤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큰 처형은 이렇게 소원을 풀었으니 앞으로 절대 좋아한다는 말도 안 하고 스킨십도 안 할 테니 걱정 말라며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그때 아내와 작은 처형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재빨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약간 의아하다는 듯이 쳐다봤지만 아무렇지 않게 왜 이리 늦게 왔냐고 말을 하였고 다시 생일 파티 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역시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처형은 술 마시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에게 윙크하는 모습을 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작은 처형에게 던져버리며 진짜 니들끼리 놀이터에서 아주 짝짝꿍 입 박치기 잘하더라. 응?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우리 집에서 놀이터가 잘 보인다는 건 몰랐어? 아주 잘하는 짓이다. 잘해. 어? 아니 사람이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주면 어느 정도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지. 이젠 아주 대놓고 눈빛도 주고받네. 진짜. 야, 이 인간한테 그렇게 잉크를 날리고 싶디? 아주 꿰매줄까? 응? 하고 말하며 작은 처형 머리를 잡고 싸우는데 정말 너무 황당해서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다 알고 눈 감아줬지만 작은 처형의 행동에 폭발해버리고 만 것이죠.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여자를 말리고 있었는데 큰 처형은 갑자기 제 뺨을 사정없이 때리며 작은 처형과 놀이터에서 입 박치기를 해놓고선 방금 자기와 했던 그 뜨거운 사랑은 뭐였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처형이 브레이크 없이 말을 한다지만 눈치 없이 거기서 그렇게 말해버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더 화가 나서 옆에 있던 국자로 저를 사정없이 때리며 이런 개판 같은 집안에서 처형들과 놀아나니까 재밌냐고 말을 하는데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복수해줄 테니 딱 기다리라고 말을 하며 이혼해줄 테니 처형들 중에 누구랑 붙어먹을 건지 모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살라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큰 처형은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욕을 저와 작은 처제에게 퍼부으며 아내를 따라 나갔고 작은 처형은 오빠, 내가 아무리 오빠를 그동안 좋아하고 남자로서 존경해왔지만 이딴 짓거리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네. 응? 난 그래도 오빠랑 선은 안 넘었다. 그치? 나중에 이혼하게 돼서 나 걸고 넘어지지 말어라.
응? 선 안 넘은 건 확실히 말해. 알았지? 잘 살아? 아휴, 불쌍해. 하고 말을 하며 나가는데 두 여자가 저를 먼저 꼬셨고 전 안 넘어가려고 노력했지만 그 선을 넘어버린 건 두 여자들인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이혼을 하였고 1년이 조금 안 됐을 무렵 아버지께서 미안하다며 만나고 있는 여자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여자인데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에이, 아이 제가 무슨 권한 있다고 아버지랑 결혼하신 분을 싫다 하겠어요. 뭐 제가 싫어하는 여자라도 되는 거예요? 아이 욕하고 돈 헤프게 쓰는 여자만 아니면 다 허락할게요. 누군데요? 하고 말을 하였고 며칠 뒤 만난 여자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혼한 전 아내였습니다. 전 아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났고 알고 보니 아내는 그 사건 있고 며칠 뒤 홀로 외로워하는 시아버지에게 노골적으로 다가가 사랑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왜? 어차피 너랑 나는 이혼했고 우린 남남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넌 나랑 결혼한 상태에서 그딴 파렴치한 짓을 했고 난 이혼한 상태에서 했으니 뭐 난 떳떳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드님. 하고 말을 하는데 누가 뒤에서 한 대 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옆에서 전 아내가 다 말하는 거에 대해 별 말씀을 안 하셨고 그렇게 아내는 아버지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는 저희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고 제가 화낼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피하고만 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아버지와 알콩달콩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중이지만 도저히 엄마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 복잡하고 이상한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